저는 올해 58세로 결혼 30년 차 주부로 살아왔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 저는 몸이 아파도 손목에 붕대를 감고도 하루 3번 밥상을 차렸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재산 분할로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숫자 하나로 정리되는 그 순간 저는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그 숫자 하나에 제가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낸 삼시세끼와 부엌과 가게에서 흘린 땀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복한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그 30년 그리고 그 30년을 끝내기까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28살 되던 해 다른 지역 시골 읍내의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꼼꼼한 성격 덕분에 나름 인정도 받으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중매쟁이 아주머니의 소개로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철물점을 성실하게 꾸려가고 있었고 예의도 발라서 저는 이 사람이면 평생 든든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다니던 사무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남편은 시집 왔으면 살림에 집중해야지 무슨 일이냐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는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정리하던 그 경험이 훗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으로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집안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모시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여기며 사셨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종종거리며 밥상을 차리는 동안 시아버지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저 세대 차이려니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결혼 초 우리는 철물점 안쪽으로 살림집이 붙어 있는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문 하나만 열면 바로 가게로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에게 가게 일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도 부부가 같이 해야 정이 붙는다는 말과 함께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저는 은근히 근사한 저녁 식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게 문 닫고 어딜 가냐, 그런데 쓸 돈 있으면 적금이나 붓자며 가게 마감 후 집에서 제가 차린 평범한 저녁을 먹는 걸로 기념일을 대신했어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부지런한 성격이라 아침이면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드는 게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제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그 무렵부터 저는 남편이 밖에서 밥 먹는 걸 유난히 싫어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어디 멀리 나갈 일이 아니고서는 어떤 이유로도 외식을 하지 않으려 했고 배달 음식은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파는 음식은 정성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모두 반드시 집밥이어야 했어요. 가게와 살림집이 붙어 있다 보니 남편은 밥때만 되면 가게 문을 열어둔 채로 밥 다 됐냐며 부엌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곤 했어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저는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안치고 반찬 몇 가지를 만드는 그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이 30년 동안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이라 저녁에 잠깐 다녀와도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럼 내 저녁은 누가 챙기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차린 지 2달쯤 됐을 때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며칠 몸살로 반찬을 제대로 준비해 놓지 않았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 신혼인데 이렇게 살림을 허투루 하면 되겠냐고 나무라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 편을 들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는 제가 아무리 아파도 밥상만큼은 예외가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처사이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둘째인 딸이 태어났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를 차렸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도 아이가 아파서 밤새 한숨도 못 잔 다음 날에도 예외는 없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 저는 퉁퉁 부은 손으로 도마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주기는커녕 밥 다 됐냐고 부엌 쪽으로 고개만 내밀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당신 힘들지, 고마워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철물점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손님이 부쩍 늘었고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가게에 나가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잠깐씩 손님 계산이나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카운터를 지키는 게 제 일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당신도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국이 끓어 넘칠까봐 마음을 졸이며 카운터와 부엌을 정신없이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 계산을 하다 말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냄비불을 끄고 다시 카운터로 뛰어나오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그런데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져도 밥때만큼은 절대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게 20년 넘게 가게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월급이냐는 게 남편의 생각이었고 저 역시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냥 몸으로 때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저는 남편 몰래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아껴 따로 모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장을 볼 때 몇백 원이라도 아끼면 그만큼을 작은 저금통에 넣어뒀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모은 돈이 나중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고 혼자 새 출발을 준비하는데 든든한 미천이 되어줄 줄은 그때는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 사장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래 조건에 도움이 될 자리라며 며칠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번 자리 잘 치러야 물건값이라도 깎지. 상 제대로 좀 차려봐. 저는 며칠 동안 밑반찬을 준비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남편은 거래 조건이 좋아졌다며 기분 좋아했지만 제가 며칠을 준비한 것에 대한 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면 남편은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했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서 자리에 누워있던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방문을 빼꼼 열고는 밥은 챙겨 먹어야지 라는 말만 던지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엄마 아빠는 왜 저래 하고 물었을 때 저는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밖에서 남편은 늘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실하고 인심 좋은 사장님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자상한 남편으로 비쳤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한테 너는 참 좋은 남편 만났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씁쓸했어요. 친한 이웃 언니한테 딱 한 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마저도 그래도 바람 안 피우고 도박 안 하는 게 어디냐, 참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댁 형제들이 다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 시누이 가족까지 다 모인 어느 명절날,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10명이 넘는 식구들 밥상을 혼자 도맡아 차렸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난 뒤 남편은 형제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은 요리 하나는 참 잘해. 이 정도 상 차리는 거 일도 아니야 라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칭찬이라면 칭찬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서 있었던 그 고생을 일도 아니다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가 옆에서 언니도 좀 앉아서 드세요 하고 챙겨줬을 때 저는 그 작은 배려에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들어온 날에도 출출하다, 라면이라도 끓여봐라며 저를 깨우기 일쑤였어요. 저는 반쯤 잠이 든 채로 일어나 라면을 끓여야 했고 다음날 새벽에는 또 어김없이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저는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레 내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정식으로 월급 받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단칼에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인생이냐, 집안 잘 챙기는 게 인생이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 저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관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저녁 모임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녁 모임이면 내 밥은 어떻게 하냐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모임에 나가는 대신 미리 반찬을 만들어 놓고 저녁 8시 전에 집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남편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국이 평소보다 조금 싱거웠다는 이유로 남편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당신은 살림을 20년 가까이 했으면서 아직도 간을 못 맞추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고 나섰다가 오히려 한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 병간호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삼시세끼를 거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눈도 못 붙인 채 아침상을 차리던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며칠만 도시락이라도 사 먹으면 안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편찮으신 건 안 됐지만 그거랑 내 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 제 사정은 조금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아이 둘이 차례로 대학에 들어가고 이어서 취업을 하고 결국 독립을 하면서 집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제 남편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부부 둘이 오붓하게 서로를 챙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니 삼시세끼 더 신경 써서 차려야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전 읍내 큰 길가에 대형 철물점이 새로 들어서면서 저희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만큼 바쁘지 않다 보니 가게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살림집 쪽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시세끼를 챙기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점심은 챙겨놓고 가야지라며 은근히 발목을 잡았고,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 삶이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저는 집안일을 하다가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무거운 김장독을 옮기다가 삐끗했는데 사실 손목 통증은 그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설거지를 하거나 무거운 냄비를 들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어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남편에게 슬쩍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나이 되면 다 그렇다, 파스나 붙이고 말지 뭘 병원까지 가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원 가는 걸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그 작은 통증은 그날 김장독을 옮기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수술 당일에도 남편은 수술실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끝나면 전화해 나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라며 자리를 떴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 있던 건 남편이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후 최소 한 달은 손목을 쓰는 집안일을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부탁이라는 걸 해봤어요. 여보, 며칠만이라도 반찬 좀 사다 먹거나 배달시켜 먹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밥 하나 못 챙겨주냐, 나이 드니까 성의도 없어지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뭔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그 한마디로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손목 수술한 거 안 보여? 붕대 감은 거 안 보여?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 좀 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냐, 다른 여자들도 다 그렇게 산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과 30년을 살아온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붕대 감긴 손목을 내려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신혼 초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던 순간부터 손가락을 베었던 산후조리 시기, 몸살로 알아누웠던 날, 딸아이가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던 밤, 도매상 사장님을 초대했던 저녁까지 30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늘 참고 이해하고 다시 밥상을 차렸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30년을 참아온 세월이 억울했지만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저는 친정 어머니께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밖에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라도 내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딸에게 참으라고만 하셨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후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어느 날 저는 병원 근처 은행에서 우편물 하나를 잘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온 예금 관련 우편물이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지내면서 속으로는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아이들 몰래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평일 오전 남편이 목욕탕에 간 사이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어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낮잠을 자는 틈을 타서 서재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보기도 했고 우편함에 오는 은행 서류들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예전에 격리로 일했던 경험이 이럴 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제가 몰랐던 예금 계좌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몇 년째 가게 매출 중 상당액을 저 모르게 다른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카운터에 서서 함께 벌어들인 돈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배신감이 2배로 커졌습니다. 저는 그 계좌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착실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좌를 정확히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할 때 저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한 친구였는데 사정을 얘기하니 재산분할 소송에서 계좌 추적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친구는 이런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자료부터 차곡차곡 모아둬야 한다고 조언해줬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저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남편이 숨겨둔 계좌 내역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려낸 뒤 저는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당신이 무슨 수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준비해둔 재산 자료와 숨겨둔 계좌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더라고요. 늘 큰 소리치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조사한 거냐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숨겨둔 계좌는 노후 자금을 따로 모아둔 것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려 하셨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라고 처음으로 제 뜻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무렵 저는 결국 딸아이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조정 기일마다 법원 앞까지 따라와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딸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법정 안에서 훨씬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어요. 결국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소송 절차가 시작되고 숨겨둔 계좌의 존재까지 법정 자료로 제출되자 남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첫 조정 기일에서 남편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어요. 30년 산 부부가 이런 걸로 법정까지 가야겠냐며 저를 나무라듯 말했지만 판사 앞에서는 그 기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일에서는 숨겨둔 계좌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세 번째 기일쯤 되자 남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누그러졌어요. 처음엔 큰 소리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저에게 재결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심했던 거 인정한다. 이제라도 잘할 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말 한마디로 풀릴 만큼 가벼운 게 아니었으니까요. 몇 달에 걸친 조정 끝에 결국 남편은 협의 이혼에 동의했고 우리 부부가 함께 일군 철물점과 그에 딸린 살림집 그리고 숨겨뒀던 계좌까지 모두 합쳐서 정산한 끝에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게에 쏟은 노동과 시간까지 인정받아 정당한 몫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20년 넘게 카운터를 지키신 게 재산 분할에서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정식 월급 한 번 받지 못하고 흘려보낸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처음으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철물점은 결국 남편이 정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혼자 맡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그 가게를 뒤로하고 나오던 날 후련함과 서운함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저는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눈을 뜨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허전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걸은 적 없던 삼시세끼를 이제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도 되는 자유가 얼마나 큰 건지 저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루를 채워나간다는 게 이렇게 큰 자유였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제 눈치를 보게 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 하루하루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하다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이혼 소식을 들은 몇몇 지인들은 그 나이에 왜 굳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시선에 주눅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됐어요.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몇 달 전에는 전 남편에게서 안부를 묻는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요즘 밥은 잘 챙겨 먹고 지내냐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 없이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밥으로 저를 떠올리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아들도 요즘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합니다. 엄마, 그동안 아빠 때문에 힘들었던 거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진작 말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참지 않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요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엄마처럼 살지 않게 서로 존중하는 부부가 될게요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루 3번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으로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정작 제 이름 석자로 존중받아 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건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희생이 사랑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요구일 뿐입니다. 참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일찍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도 당연한 듯 여겨지는 희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노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